낯선 남자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다. 싸구려 비누 냄새와 희미한 위스키 향이 섞여 코를 찔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고, 그저 또 다른 악몽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다. 단단하지만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손이었다. 나는 인형처럼 그에게 몸을 맡겼다. 감각을 지우고 생각을 멈추고 오직 이 순간의 공허함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어젯밤 스마트폰 액정 위로 떠오른 그 이름 석자를 보기 전에 나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 이름이 내 지난 5년간의 위태로운 평화를 어떻게 산산조각 냈는지 이 남자는 알지 못한다. 그의 움직임이 거칠어질수록 내 정신은 더욱 선명하게 다른 곳을 향했다. 5년 전 그날의 모니터들.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흘러내리던 피 같은 붉은색 숫자들의 폭포. 그리고 내 등 뒤에서 들려오던 그 남자의 절망적인 비명. 나는 그 기억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지금 이곳에 있었다. 이 행위는 쾌락이 아닌 형벌이었다. 나 자신에게 내리는 벌. 다시는 그 숫자들이 주는 위험한 쾌감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내 재능을 증오하겠다는 피의 맹세 같은 것이었다. 남자의 신음과 내 침묵이 좁은 모텔방을 채웠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남은 것은 지독한 형이증과 더 깊은 공허뿐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옷을 챙겨 입고 방을 나갔다. 담배 한 개비를 탁자 위에 던져주는 것이 그가 베푼 유일한 배려였다. 나는 옷을 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낡은 침대 시트에 몸을 만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새벽빛이 방 안의 먼지들을 적나라하게 비췄다. 나의 옥탑방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내 헝클어진 몰골을 위아래로 훑었다. 한서은 씨,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월세가 벌써 석 달이나 밀렸잖아. 오늘까지 방 빼. 당장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내 전 재산은 가방 속에 있는 몇만 원이 전부였다. 도망치듯 이곳으로 온 후 나는 최소한의 생활만을 유지하며 그림자처럼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 최소한의 삶마저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의 끝에 내몰린 기분이었다. 결국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몇 벌 되지 않는 옷과 낡은 책 몇 권이 내 삶의 전부였다. 마지막으로 낡은 노트북을 가방에 챙겨 넣을 때였다. 골목 어귀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이 누추한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치에 오차도 없는 완벽한 외형의 차였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그림자처럼 길었다. 비현실적으로 완벽한 슈트핏과 차가운 표정. 그는 주변을 둘러볼 필요도 없다는 듯 곧장 내게로 걸어왔다. 그의 구두 소리가 내 심장 소리처럼 골목길에 울렸다. 한서은 씨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나는 경계심에 가득 차 그를 노려보았다. 그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 거지? 과거의 망령이 벌써 나를 찾아온 것일까? 남자는 내 불안을 읽었지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TK그룹 대표이사 권태하. 대한민국 금융계를 움직이는 이름이었다. 우리는 근처에 한적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그가 카페 전체를 빌린 듯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결혼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1년짜리 계약 결혼입니다. 한서은 씨의 깨끗한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는 내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놓았다. 안에는 혼인계약서와 함께 내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액수가 적힌 이체 확인증 4번이 들어있었다. 계약 기간 동안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이 끝나면 이 돈과 함께 원하는 어디로든 사라지셔도 좋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나라는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필요한 조건들을 훑고 있었다. 순종적으로 보이지만 쉽게 부서지지 않을 눈빛, 세상 물정 모르는 듯한 표정, 복잡한 남자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단순한 이력. 모든 것이 그의 구미에 딱 맞았을 것이다. 나는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다. 사생활 불간섭 애정행위, 금지 정해진 공식 석상 참석 의무. 그것은 영혼을 파는 계약서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월세조차 내지 못해 쫓겨날 처지인 나에게 선택권이 있었던가. 이 돈이라면 지긋지긋한 과거로부터 완벽하게 도망칠 수 있었다. 나는 펜을 들었다. 권태하는 내 행동을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나를 덮쳤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어 환영을 떨쳐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고스트가 아니었다. 나는 한서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만 했다. 내 이름 석자를 계약서 위에 적었다. 내 인생의 1년을, 내 영혼의 일부를 나는 그렇게 팔아버렸다. 권태하의 펜트하우스는 하늘에 떠있는 섬 같았다.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사방이 대리석과 유리로 된 공간은 너무나도 광활하고 차가워서 나의 초라한 존재가 금방이라도 증발해 버릴 것만 같았다. 옥탑방의 곰팡이 냄새가 차라리 그리울 지경이었다. 나는 작은 감옥에서 도망쳐 거대하고 화려한 감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다. 이곳에서의 내 역할은 값비싼 유령이 되는 것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처음 보는 가정부가 소리 없이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사라졌다. 권태하는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다. 우리의 대화라와는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졌다. 내일 저녁 만찬이 있습니다. 7시까지 준비해 주세요. 혹은 이 카드로 필요한 걸 사세요. 그는 나에게 아내의 의무를 요구했지만 아내로서의 존재 자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의 무관심은 때로 경멸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다. 역설적이게도 이 완벽한 고요함 속에서 과거의 망령들은 더욱 선명하게 나를 찾아왔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지자 내 정신은 속수무책으로 5년 전 그날로 끌려 들어갔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열기 서버가 돌아가는 낮은 소음, 그리고 그의 목소리. 잘하고 있어 서은아. 역시 내 딸이야. 칭찬과 기대로 가득 찼던 그의 목소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날카로운 채찍이 되었다. 더더 고작 이 정도로 만족할 생각이야. 그의 탐욕은 나의 재능을 먹고 자라는 괴물이었다. 나는 그를 위해 밤을 새워 숫자의 세계와 싸웠다. 그러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단 한 번의 실수 혹은 예견된 비극. 시장이 붕괴하고 모든 숫자들이 피처럼 붉게 변하던 그 순간을 나는 잊을 수 없다. 그리고 등 뒤에서 들려오던 그의 절규. 네가 다 망쳤어. 그 목소리는 아직도 내 귓가의 저주처럼 남아있었다. 그래서 나는 밤마다 나만의 의식을 치렀다. 권태하가 서재에 두고 간 최고 사양의 노트북. 그는 내가 쇼핑이나 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그 노트북으로 아주 깊은 곳으로 접속했다. 몇 겹의 보안을 뚫고 익명의 가면을 쓴 채 내가 사라졌던 그 세계를 엿보았다. 그곳에서 나는 여전히 고스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전설 신기루 혹은 시장을 뒤흔들고 사라진 재앙. 사람들은 나에 대해 떠들어댔지만 그 누구도 내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글을 읽으며 기묘한 안도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자기 혐오를 느꼈다. 나는 그 익명의 세계에서 권태하의 TK 그룹이 처한 위기를 똑똑히 목격했다. 헤르메스 캐피탈이라는 적대적 세력은 TK 그룹을 질식시키고 있었다. 그들의 전략은 교묘하고 잔인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수법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스타일을 발견했다. 바로 5년 전 나를 조종했던 그의 방식이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나를 파멸시킨 남자가 이제는 나의 새로운 피난처를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악랄했다. 내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다. 도망치라는 한서은의 목소리와 싸우라는 고스트의 목소리. 밤이 깊어지면 내 손가락은 저절로 떨려왔다. 마우스를 쥐고 키보드를 두드리던 그 감각이 유령처럼 나를 맴돌았다. 시장의 흐름이, 숫자의 비명이 보였다. 헤르메스 캐피탈의 약점이, 그들의 다음 공격 루트가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방역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나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TK그룹의 주가 차트를 응시했다. 거대한 음봉이 절벽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투매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내 눈에는 보였다. 절벽 아래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숨겨진 반등의 발판이.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참을 수 없는 충동이 나를 집어삼키려 했다. 권태하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펜트하우스의 두꺼운 벽을 뚫고 내게로 전해졌다. 그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어쩌다 마주칠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져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조차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감추지 못했다. 나는 거실 TV에서 흘러나오는 경제 뉴스를 소리 없이 지켜보았다. 분석가들은 TK그룹의 종말을 예언했고 헤르메스 캐피탈의 대표는 승자의 여유를 부리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 5년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은 그 오만하고 잔인한 미소. 나는 나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밤도 그는 서재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나는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가다가 살짝 열린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평소의 냉정함을 잃은 절박함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방법이 없어. 헤르메스는 모든 길을 막아버렸어. 주주총회까지 버틸 수가 없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듣는 무력감이 묻어 있었다. 그 자식,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를. 이렇게는 안 돼. 그는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소리치는 것 같기도 혹은 스스로에게 절규하는 것 같기도 했다. 통화가 끝난 후에도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문틈으로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거대한 책상 앞에 홀로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왕좌에 앉은 왕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난파된 배의 선장처럼 보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그의 싸움이지 내 싸움이 아니었다. 나는 도망쳐야 했다. 다시는 그 세계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됐다. 하지만 그의 절망적인 뒷모습이, 헤르메스 캐피탈의 그 비열한 미소가 5년 전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나 자신의 무력함과 겹쳐졌다. 나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고스트가 깨어났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파우치를 꺼냈다. 안에는 대포폰과 누구의 명의로도 등록되지 않은 유심칩이 들어있었다. 과거로부터 완전히 도망치지 못했다는 증거.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한 비겁한 준비물.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흥분 때문이 아니었다. 공포 때문이었다. 나는 유심칩을 끼우고 아주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다. 그것은 조언이나 정보가 아니었다. 거의 명령에 가까운 오직 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였다. 블록딜, 엑스셜, 내일 10-32, 카스티, 역 알고리즘 가동. 메시지를 전송한 직후 나는 유심칩을 부러뜨려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렸다.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다시 한번 불 속으로 뛰어든 나방이 된 기분이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권태하는 평소와 똑같은 얼굴로 출근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젯밤의 절망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의 아침 식사는 언제나처럼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 침묵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하루 종일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TK그룹의 주식은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가 내 메시지를 무시했거나 혹은 함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바닥에 땀이 찼다. 마침내 운명의 시간 오후 2시 32분. 나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다. 1초, 2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역시 어리석은 짓이었어. 내가 뭐라고. 그렇게 자주하며 화면을 닫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짓말처럼 거대한 매수 주문이 시장을 집어삼켰다. 누군가 작정하고 TK그룹의 주식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헤르메스 캐피탈이 투매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해둔 알고리즘의 허점을 정확히 역으로 파고드는 미친 짓에 가까운 거래였다. 주가는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다. 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내 메시지를 믿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는 벼랑 끝에서 내가 던진 동아줄을 잡았다. 고스트가 시장에 돌아왔다. 그리고 권태하는 이제 안다. 자신의 주변 어딘가에 정체불명의 조력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날의 기적적인 거래 이후 금융계는 발칵 뒤집혔다. 모든 뉴스와 포럼에서 그날의 사건을 떠들어댔다. 누군가는 TK그룹 내부의 숨은 조력자라고 했고 누군가는 시장의 재앙을 몰고 왔던 과거의 망령이 돌아왔다고 했다. 고스트라는 이름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나는 그 모든 소란을 쥐 죽은 듯 지켜보았다. 내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이토록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두려웠다. 내 존재가, 나의 그림자가 세상에 다시 한번 각인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질식시켰다. 나는 과거를 묻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오히려 내 손으로 과거를 파헤쳐버린 꼴이었다. 그날 밤 권태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의 눈은 이전과 달랐다. 절망과 피로가 사라진 자리에는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승리했지만 기뻐하는 대신 무언가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스쳐 지나가며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어떤 의심도 없었다. 하지만 나를 하나의 변수로서 관찰하는 듯한 날카로운 분석의 눈빛이었다. 마치 자신의 완벽한 체스판 위에 누가 올려놓았는지 모를 미지의 말을 샅샅이 뜯어보는 것처럼. 나는 그 시선 앞에서 숨을 참았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그의 사냥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의 통화를 우연히 엿들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 고스트를 찾아내. 그의 목소리에는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집요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펜트하우스에는 낯선 기술자들이 드나들며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 그의 서재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암호화된 통신 장비들이 놓였다. 그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요새를 쌓는 동시에 내부의 유령을 잡기 위한 거대한 그물도 치고 있었다. 나는 그 그물 안에서 필사적으로 몸을 숨겼다. 노트북의 모든 기록을 지우고 인터넷 접속 하나에도 몇 겹의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그가 서재에서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한 네트워크 흐름도를 띄워놓고 메시지의 출처를 추적할 때 나는 그의 등 뒤 거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집요한 추적은 나를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었다.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다. 5년 전 그날의 풍경. 붉은 숫자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던 모니터들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된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내 탓이야 라고 외치던 그의 저주 어린 목소리. 어느 날 밤 나는 나도 모르게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악몽이 나를 덮쳤다. 꿈속에서 나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숫자로 만들어진 차가운 심연 속으로.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이 차갑게 굳어갔고 숨이 막혀왔다. 바로 그때였다. 꿈속에 어둠 속으로 한 줄기 온기가 스며들었다. 누군가 내 몸 위로 부드러운 담요를 덮어주는 감촉. 그리고 차갑게 식은 내 이마 위로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 조심스럽게 닿았다. 나는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그 온기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무슨 꿈을 꾸길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잠결에 들은 그 목소리는 평소의 권태아처럼 차갑지 않았다. 아주 희미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호기심 혹은 어쩌면 걱정. 그의 손길은 어떤 요구도 의도도 없는 순수한 온기였다. 그 온기는 내가 지난 5년간 아니 내 평생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나를 올가매던 악몽의 사슬을 부드럽게 끊어주었다. 나는 아주 오랜만에 추락을 멈추고 편안하게 잠의 심연으로 가라앉을 수 있었다. 그의 온기를 마지막 기억으로 간직한 채 다음 날 아침 나는 소파에서 눈을 떴다. 그의 캐시미어 담요가 내 몸을 감싸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간밤의 일은 꿈처럼 아득했지만 이마에 닿았던 그의 손길과 귓가에 맴돌던 그의 목소리는 선명했다. 그는 고스트를 사냥하고 있었다. 나의 재능과 나의 과거를.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악몽에 시달리는 한서은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의 감시자이자 나의 계약 상대인 저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처음으로 나는 그를 향해 두려움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안에는 기묘한 평온이 흘렀다. 권태아는 고스트를 찾는 일에 몰두했고 나는 그의 서슬 퍼런 추적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그림자처럼 지냈다. 그가 덮어준 담요의 온기는 그러나 내 안에 아주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땅속에서 아주 작은 싹이 돋아나는 듯한 그런 생경한 감각이었다. 폭풍은 언제나 가장 고요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다.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헤르메스 캐피탈은 TK그룹에 대한 마지막 총공세를 시작했다. 단순한 주가 공격이 아니었다. 교묘하게 조작된 악성 루머 검찰 고발, 그리고 해외 투기 자본까지 동원한 전방위적인 공격이었다. 나는 거실 TV 화면에 뜨는 속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TK그룹의 주가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내가 아는 그 남자의 방식이었다. 상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때까지 자비 없이 몰아붙이는 잔인한 사냥. 그는 권태아를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날 밤 권태아는 거의 시체가 되어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걸음걸이는 휘청거렸다. 그는 서재로 직행했고 그날 밤 서재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나는 차마 잠들지 못하고 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서재 문 앞을 몇 번이나 서성였다. 새벽 3시가 넘었을까. 나는 마침내 결심하고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텅 빈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의 뒷모습. 그 모습에서 나는 5년 전 모든 것을 망쳐버렸던 나 자신을 보았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내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두려움의 족쇄가 부서져 내렸다. 과거에 나를 파괴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내 현재에 피난처마저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이것은 권태아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한 나의 전쟁이었다. 나는 소리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너무 깊은 절망에 빠져 내가 들어온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고 그를 의자에서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는 텅 빈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말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앉았던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키보드 위로 손을 얹었다.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의 감촉. 하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감각이었다. 내 손가락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의 창이 아닌 수십 개의 창을 동시에 띄웠다. 해외 선물 시장, 파생 상품 차트 기관들의 실시간 수급 현황, 그리고 내가 직접 코딩한 알고리즘 분석 툴까지. 내 눈은 빠르게 움직이며 전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을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다. 권태하는 내 등 뒤에서 숨을 죽였다. 처음에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갑자기 전투기의 조종석에 앉은 파일럿처럼 변해버렸으니 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나는 한서은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 고스트가 돌아온 순간이었다. 당신, 대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할 틈도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헤르메스 캐피탈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고 그들의 공격을 분산시키기 위한 가상 매도 주문을 넣었다. 동시에 폭락한 TK그룹의 주식을 남몰래 사들일 우호 세력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금융 전문가였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기에 가까운 플레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유령, 그 유령이 바로 자신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내 모든 신경이 숫자의 흐름에 집중되었다. 두려움은 사라졌다. 5년 전의 트라우마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전율만이 온몸을 감쌌다. 이것이 나의 저주이자 나의 재능이었다. 나는 이 지독한 재능을 이용해 나를 옥죄던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나는 마침내 키보드에서 손을 뗐다. 밤사이 아시아와 유럽 시장을 넘나들며 벌인 전쟁은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위기는 막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권태하는 밤새 내 등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잠을 자지도 질문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정확히 커피를 가져다 주거나 관련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워주는 완벽한 보조 역할을 수행했다. 거대한 그룹의 총수가 내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권력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마침내 내가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충격이나 불신이 없었다.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향한 깊은 경외와 열띤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다음 작전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 하나로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었다. 그는 나의 정체를 묻지 않았고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우리는 목적을 위해 뭉친 위태로운 동맹이 되었다. 그의 서재는 우리의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낮과 밤의 경계는 사라졌고 우리는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소파에서 쪽잠을 잤다. 나는 전략을 지시했고 그는 총수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나의 전략을 실행에 옮겼다. 우리는 완벽한 한 팀처럼 움직였다. 일적인 호흡은 완벽했지만 개인적인 긴장감은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궁금해했지만 누구도 먼저 그 선을 넘으려 하지 않았다. 전쟁은 쉽지 않았다. 헤르메스 캐피탈은 끈질기고 악랄하게 방역해왔다. 그들은 시장의 교묘한 함정을 파서 내가 5년 전에 당했던 것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를 유인했다. 모니터 위로 붉은 숫자들이 다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던 순간 내 숨이 멎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괴물처럼 나를 덮쳤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모니터 속의 숫자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네가 또 모든 걸 망치고 있어. 환청이 들려왔다. 나는 의자 위에서 몸을 웅크렸다. 고스트는 사라지고 겁에 질린 한서은만이 남아있었다. 그때였다. 권태아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메인 모니터의 전원을 꺼버렸다. 시끄럽던 숫자의 비명이 멈췄다. 그는 내 손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쥐어주었다. 잠깐 쉬어요.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닌 배려였다. 그는 내게 이유를 묻거나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가 폭풍을 견뎌낼 시간을 주었다.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조금씩 그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냉혹한 기업 사냥꾼만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남자였고 부하 직원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리더였으며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홀로 싸우는 인간이었다. 어느 새벽 나는 탈진 상태로 책상에 엎드려 잠든 그를 발견했다. 나는 소파에 있던 캐시미어 담요를 가져와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언젠가 그가 내게 해주었던 것처럼 그것은 계약서에 없는 나도 모르게 우러나온 나의 진심이었다. 그 역시 무의식 중에 내 손길을 느꼈는지 미간의 주름이 희미하게 펴졌다. 우리는 함께 싸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서로를 닮아갔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홍차 브랜드를 외웠고 나는 그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손가락을 까딱이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계약으로 묶인 관계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었다. 우리의 총방역이 시작되기 전날 밤이었다. 우리는 나란히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전쟁터의 포화처럼 느껴졌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깨고 내게 말했다. 그의 시선은 도시가 아닌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향해 있었다. 절대 당신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계약이나 사업적인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하는 개인적인 맹세였다. 그 맹세에 내 심장이 그와 계약했던 날 이후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다른 이유로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마지막 매수 주문이 체결되는 순간 전쟁은 끝났다. 모니터 화면 위로 헤르메스 캐피탈의 포지션이 강제 청산당했다는 알림이 떠올랐다. 거대했던 적의 성체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광경이었다. 우리는 이겼다. 권태아의 나지막한 탄성이 들려왔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며칠 동안 나를 지탱해 주었던 아드레날린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거대한 진공 상태의 공허함이었다.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대신 화면을 가득 채운 초록색 숫자들 너머로 5년 전 그날의 핏빛 붉은 숫자들이 아른거리기 시작했다. 괜찮습니까? 권태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컴퓨터의 낮은 소음이 벌레 소리처럼 귓가를 파고들었고 모니터의 불빛이 눈을 찔렀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과거의 망령이 승리의 순간을 틈타 내 영혼을 다시 잠식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몸을 웅크리고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제발 오지 마. 하지만 기억은 용서 없이 나를 덮쳤다. 그의 목소리. 내 탓이야. 내 욕심이 모든 걸 망쳤어. 그 목소리가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나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때였다. 따뜻하고 커다란 무언가가 내 등을 감쌌다. 권태하였다.
그는 나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하거나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내 어깨를 덮어주고는 내 옆바닥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저 그곳에 있어 주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은시역인 내 서재입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지금은 새벽 4시입니다. 그는 과거가 아닌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당신은 안전해요. 내가 옆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를 과거의 수렁에서 끌어올리는 단단한 밧줄이 되어주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독한 발작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나는 눈물과 땀으로 엉망이 된 얼굴을 들었다. 시야를 가득 채운 것은 깊은 우려와 연민이 담긴 그의 눈이었다. 그는 나의 재능이나 고스트로서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망가져버린 한서은을 보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것은 구원을 바라는 아주 작은 몸짓이었다. 그는 내 손을 망설임 없이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는 나를 부드럽게 일으켜 자신의 품에 안았다. 그의 심장 소리가 내 귓가에 고요한 자장가처럼 울려 퍼졌다. 그의 품은 내가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전한 항구였다. 나는 그의 셔츠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5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공포가 눈물이 되어 터져나왔다. 그는 그저 묵묵히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나의 모든 상처를 받아내겠다는 듯이. 눈물이 그치고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얽혔다. 그의 눈 속에서 나는 더 이상 계약 상대가 아닌 한 여자로서의 나를 발견했다. 내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죽어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과 함께 찾아온 아주 희미한 욕망이었다. 내가 먼저였다. 나는 그의 목을 감싸 안고 그의 입술에 나의 입술을 포겠다. 그것은 서툴고 절박하며 눈물의 짠맛이 섞인 키스였다. 나는 그를 원했다. 동시에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누군가를 내 안으로 들인다는 행위는 내게 곧 파괴를 의미했으니까. 그는 내 두려움을 읽었다. 그는 나를 밀어내는 대신 더욱 부드럽게 나를 안았다. 그의 키스는 나의 불안을 잠재우는 주문 같았다. 그는 급하게 탐하는 대신 나의 모든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괜찮아요. 그의 속삭임은 내게 선택권을 주었고 나는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상처 입었던 내 몸의 기억들이 치유되는 것 같았다. 과거의 폭력적인 흔적 위로 그의 다정한 온기가 새로운 기억을 덧씌우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대상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손길 아래에서 온전한 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의 안에서 나는 비로소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선 영혼의 구원이었다.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던 고통과 상처가 환희의 비명이 되어 터져나왔다. 나는 내 몸이 트라우마의 감옥이 아닌 살아있는 쾌감의 전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생각했다. 친밀함이 안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팔베개를 하고 눈을 떴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옆에서 잠들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밤사이 나를 괴롭히던 악몽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의 고른 숨소리와 단단한 심장 박동이 나를 지켜주는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에 흘렀다. 어젯밤에 격렬했던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그 질문 안에는 어젯밤 나의 발작에 대한 걱정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 함께 담겨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의 계약 결혼은 어젯밤으로 끝이 났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CEO와 그의 도구가 아니었다. 하나의 전쟁을 함께 치렀고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목격한 두 사람이었다. 관계의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평화는 길지 않았다. 아침 뉴스에서 헤르메스 캐피탈의 몰락에 대한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그들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적인 시세 조종 혐의가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에 한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헤르메스 캐피탈의 회장 윤태석, 그 얼굴. 지난 5년간 악몽 속에서 나를 괴롭혔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쳤다. 쨍그랑 참난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갈색 얼룩과 사기 조각들이 흩어졌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권태아가 놀라 나게 달려왔다. 왜 그래요? 다쳤습니까? 그는 내 창백한 얼굴과 TV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의 기업 전쟁 상대가 나의 개인적인 악마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는 말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윤태석은 궁지에 몰렸지만 아직 패배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나라는 무기. 며칠 뒤 나는 아주 오랜만에 혼자 외출을 했다. 잠시나마 평범한 일상을 느끼고 싶어 근처의 작은 서점에 들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마주쳤다. 그는 5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부드러운 미소와 지적인 눈빛. 하지만 나는 안다. 저 가면 뒤에 얼마나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본성이 숨겨져 있는지를. 서은아, 오랜만이구나.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그의 목소리는 내 온몸의 신경을 마비시켰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그는 내 공포를 즐기며 천천히 다가왔다. 네가 고스트였다니 놀랐단다. 역시 내 최고의 작품이야. 그는 내가 자신의 소유물인 양 말했다. 이제 그만 유희를 끝내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너라. 네가 있던 자리로. 그의 말은 제안이 아닌 명령이었다. 그는 내가 거절할 것을 안다는 듯 비웃으며 말을 이었다. 네 과거를 세상에 다 폭로해 줄까? 네가 시장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 권태아도 알게 되면 널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의 협박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나의 가장 큰 죄책감을 알고 있었다. 내가 공포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그 손 당장 치우시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권태하였다. 그가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굳은 얼굴로 윤태석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윤태석은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이건 우리 스승과 제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권 대표.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지. 그는 권태아와 나의 관계를 계약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얕보고 있었다. 권태아는 윤태석의 팔을 뿌리치며 나를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겨 보호했다. 그의 넓은 등이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그는 윤태석을 차갑게 노려보며 선언했다. 내 아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점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할 만큼 단호했다. 한서은은 당신의 제자도 과거도 아닌 현재 나의 아내라고. 다시 한번 내 아내에게 손을 대거나 위협하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만들어주지. 그는 더 이상 TK그룹의 대표가 아니었다. 자신의 여자를 지키려는 한 마리의 맹수였다. 윤태석의 얼굴이 분노와 굴욕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가 사라진 후 권태아는 내게로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내 뺨을 감싸 쥐며 단 한마디만 물었다. 다쳤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얼어붙었던 심장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계약으로 시작된 우리의 결혼은 이제 나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서점에서 돌아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무거웠다. 권태하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수만 가지 질문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그는 내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숨을 수도 숨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과 끝을 봐야겠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세상 물정 모르던 어린 소녀의 이야기. 윤태석이 어떻게 나의 보호자이자 스승 행세를 하며 접근했는지, 그가 어떻게 나를 세상과 고립시키고 오직 그를 위한 돈 버는 기계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던 5년 전 그날의 진실. 시장의 붕괴는 나의 실수가 아닌 그의 탐욕이 부른 예견된 참사였다는 것. 그는 자신의 손실을 막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모든 비난과 책임은 고스트에게 돌아갔고 나는 그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도망쳐야만 했다.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권태하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의 눈에는 연민이 아닌 윤태석을 향한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내 고백이 끝났을 때 그는 나를 의심하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TK그룹의 모든 것을 당신의 무기로 쓰세요. 그 인간을 당신 발밑에 꿇게 만들어요. 그의 말은 내게 복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구원할 힘을 되찾으라는 의미였다. 우리는 다시 서재 우리의 전쟁 상황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나는 더 이상 마지못해 끌려온 병사가 아니었다. 나는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었다. 권태하는 나의 가장 든든한 부사령관이자 나의 모든 것을 지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윤태석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나는 그의 심리를, 그의 오만함과 탐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나를 여전히 통제할 수 있는 어린애로 보고 있을 것이다. 나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달콤해서 의심조차 할 수 없는 덫을 놓기로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를 통해 엄청난 수익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가짜 M&A 정보를 시장에 흘렸다. 모든 데이터와 정황은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그것은 오직 윤태석만이 물 수밖에 없는 그의 거래 패턴에 완벽하게 맞춰진 미끼였다. 며칠간의 기다림 끝에 그는 마침내 미끼를 물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자산과 남몰래 끌어모은 비자금까지 총동원하여 함정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이것이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코스트를 다시 한번 이용해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결전의 날, 나는 모니터 앞에 앉았다. 하지만 5년 전과는 달랐다. 내 옆에는 나를 믿어주는 권태하가 있었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힘을 실어주었다. 당신을 믿어요. 그의 낮은 목소리에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 나는 마침내 덫을 발동시켰다. 단 몇 번의 키보드 입력. 내가 미리 심어두었던 알고리즘이 작동하며 그가 사들인 모든 주식과 파생 상품의 가치를 순식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의 제국이 실시간으로 붕괴하는 모습이 모니터 위로 펼쳐졌다. 숫자들이 다시 붉게 변했다. 하지만 이번에 그것은 파멸의 색이 아닌 심판의 색이었다. 그것은 나의 실패가 아닌 나의 완벽한 승리였다.
동시에 권태하의 법무팀은 윤태석의 모든 비리 증거를 언론과 검찰에 넘겼다. 그는 재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완벽하게 끝났다.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뗐다. 더 이상 숫자는 나를 지배하지 못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났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바라보고 있는 권태하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 그리고 그 이상의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윤태석의 제국이 무너진 후 며칠 동안 세상은 시끄러웠지만 우리의 펜트하우스는 놀랍도록 고요했다. 그 고요함은 이야기의 시작을 함께했던 텅 빈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찾아오는 평화롭고 안온한 침묵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암묵적인 질문이 떠다니고 있었다. 우리를 묶어주었던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는 사라졌다. 우리를 만나게 했던 계약 역시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나는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길을 잃었다. 지난 5년간 나는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피해자였고 최근 몇 주간은 복수를 감행하는 고스트였다. 이제 나는 누구로 살아가야 할까? 어느 주말 아침 우리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감옥처럼 느껴졌던 이 공간이 이제는 집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권태하가 먼저 침묵을 깨고 내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혼 서류일까? 모든 것이 끝났으니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자는 마지막 통보일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하지만 안에는 법률 용어로 가득한 딱딱한 문서 대신 그의 필체로 쓰인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계약서였다. 하지만 그 계약서에는 단 하나의 조항만이 존재했다. 제1조 한서은과 권태하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돈도 의무도 조건도 없었다. 오직 진심만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짧고 투박한 청혼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CEO의 냉철함 대신 내 대답을 기다리는 한 남자의 초조함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그 역시 긴 전쟁을 끝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을 잃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자 새로운 시작이 되어줄 수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가 내민 펜을 들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옆에 나의 이름 석자를 나란히 적었다. 눈물이 펜 끝으로 뚝 떨어져 잉크를 살짝 번지게 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처음으로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의 삶은 동화처럼 완벽하지는 않았다. 나는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었고 그는 여전히 바쁜 CEO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불안을, 그는 나의 상처를 서로 보듬어주며 함께 아침을 맞이했다. 나는 더 이상 고스트의 그림자 뒤에 숨지 않았다. 나는 내 이름으로 작은 투자 자문회사를 차렸다. 나의 재능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사람들을 돕고 건강한 방식으로 나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다. 권태하는 나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첫 번째 고객이 되어주었다. 우리는 주말이면 평범한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했다.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고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다. 한때 내가 그토록 경멸하고 두려워했던 그 평범한 일상들이 이제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행복이 되었다. 그는 내게 숫자의 세계가 아닌 사람의 온기가 있는 진짜 세상을 가르쳐 주었다. 오늘 밤도 나는 그의 곁에서 잠이 들 준비를 한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더 이상 나를 가두는 감옥의 풍경이 아니다. 그것은
나와 그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눈부신 약속처럼 반짝인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행복은 상처가 없는 완벽한 상태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행복은 상처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사랑하며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나의 행복은 차가운 계약서에서 시작되었고 지독한 복수 속에서 싹을 틔웠으며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 속에서 비로소 꽃을 피웠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혹은 너무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어쩌면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당신의 행복은 어떤 모양인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